물속에 숨어야 살아요. 빨리요. 피투성이 양복 차림의 남자가 저수지 두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뒤에서 불끈 승합차 두 대가 다가오고 있었죠. 남자의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갈대밭에서 9살 소녀가 튀어나와 남자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소녀는 구두를 벗겨 하류에 꽂아 넣고 가짜 발자국까지 만들었죠. 추격자들이 속아 넘어간 사이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시는 내일 아침에 건져. 자연사로 처리해. 그런데 소녀가 목숨 걸고 구한 이 남자는 할아버지가 7년째 원수로 여기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원수를 살렸을까요? 그리고 저수지 바닥에 7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피 묻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둑기를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세로로 갈라져 있었고 피가 턱을 타고 목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구두 한 짝은 이미 없었고 남은 한 짝도 반쯤 벗겨진 채였습니다. 양복 주머니는 뒤집혀 있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려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어딘가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진 사람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면서도 다리를 멈추지 못하는 걸 보면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도요. 그 남자의 뒤쪽 비포장 도로에서 디젤 엔진 소리 두 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승합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불 끄고 쫓는 차는 잡으려는 차가 아닙니다. 죽이려는 차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저수지 둑 아래 얕은 웅덩이에서 9살 소녀 은서가 가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양동이에 가재 3마리. 내일 읍내 식당에 팔면 3,000원. 할아버지가 만드는 두부에 들어갈 콩을 사기엔 모자란 돈이었지만 은서는 매일 저녁 이 자리에서 가재를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에게 저수지는 유일한 놀이터이자 유일한 일터였습니다. 둑길 위에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서의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아이는 소리에 유독 예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벽 3시에 두부를 만들러 나가면 은서는 혼자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발소리, 마을 개가 짖는 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그 모든 소리를 구별하며 밤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9회를 보내니 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차종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둑 너머 엔진 소리는 마을 차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경운기는 덜컹거리고 이장님 트럭은 좌회전할 때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건 묵직한 디젤 엔진 2개. 대형 승합차.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피투성이 남자가 두 끝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뒤는 비포장 도로 앞은 저수지 옆은 2m 높이 콘크리트 배수로 갈 데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풀려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서가 양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재가 양동이 안에서 발버둥 쳤지만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둑 위로 뛰어 올라가 남자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물속에 숨으세요. 빨리요.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9살 꼬마가 자기 팔을 잡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몸이 굳어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못 들었어요? 여기 깊지 않아요. 가슴까지밖에 안 와요. 빨리요. 남자가 끌려가듯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벅지를 지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은서가 갈대밭 사이 특정 지점으로 남자를 이끌었습니다. 수초가 가장 빽빽하고 둑 위에서 사각지대가 되는 자리. 은서가 수백 번 놀면서 몸으로 알아낸 위치였습니다. 남자를 반쯤 눕혀 코만 수면 위로 나오게 하고 갈대잎과 수초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숨만 쉬세요. 그런데 은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에서 나와 남자의 남은 구두 한 짝을 벗겼습니다. 그 구두를 들고 200m 하류 쪽으로 뛰었습니다. 진흙바닥에 구두를 비스듬히 꽂아 넣었습니다. 구두 주변 진흙을 손으로 문질러 누군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처럼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둑 위 흙바닥에는 하류 방향으로 끌린 듯한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자기 발이 너무 작으니까 주먹으로 꾹꾹 눌러 성인 발자국 크기를 흉내냈습니다. 9살의 위장 공작이었습니다. 승합차 2대가 둑 위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검은 점퍼에 목장갑 차림이었습니다. 손전등 4개가 둑 아래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갈대밭 위를 쓸고 물 위를 훑고 진흙 바닥을 비췄습니다. 한 명이 하류 쪽을 비추다 소리쳤습니다. 여기 구두! 저쪽으로 굴러 떨어진 것 같습니다. 4명이 동시에 하류로 뛰었습니다. 은서의 위장 공작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갈대밭에 엎드려 얼굴을 물에 반쯤 담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추격자 중 한 명의 허리춤에서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스피커 모드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걸로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지시는 내일 아침에 건지면 돼. 자연사 쪽으로 맞춰야 하니까. 얼굴에 상처 나면 안 된다.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신, 자연사, 9살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아저씨를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아까 물속에 숨겨주지 않았으면 저 아저씨는 지금쯤 둑 아래 진흙 위에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추격자들이 하류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겁니다. 물살에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하류 쪽 다리까지 수색합니다. 한 명이 다시 갈대밭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빗줄기가 은서 머리 위 30cm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물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1분, 2분, 코끝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눈 위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숨어있던 남자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듯이요. 물이 출렁였습니다. 은서가 물속에서 남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아직요. 2분 20초, 2분 40초. 은서의 폐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울렸습니다. 그래도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갈대밭을 한 번 더 훑고 지나갔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자갈 밟히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서의 귀가 그 소리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뒤에야 은서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숨을 쉬었습니다. 폐에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갈대밭에 울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은서가 남자를 갈대밭 반대편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둘 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양복에서 물이 줄줄 흘렀고 은서의 고무신에서도 물이 찰박거렸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입으로 물었습니다. 와, 너 누구야? 은서가 물을 뚝뚝 흘리며 답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물어보세요. 지금은 따라오세요. 빨리.
은서가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71세 재벌 회장이 9살 소녀의 뒤를 따라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자기 목숨을 구한 이 아이가 앞으로 자기 인생까지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거요. 저수지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남자를 업다시피 해서 두부집 뒷문까지 끌고 왔습니다. 남자의 몸무게가 은서의 3배는 넘었습니다. 은서의 고무신이 지늘게 빠지고 무릎이 꺾일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뒷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남자를 마루 위에 눕혔습니다. 젖은 양복에서 물이 흘러나와 마루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남자의 이마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중얼거리듯 신음을 내고 있었죠. 그때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복만이 나왔습니다. 새벽 두부 작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콩을 불리던 대야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쓰러져 있는 젖은 양복 차림의 남자를 보는 순간 대야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콩물이 마루 위로 쏟아졌습니다. 복만의 눈이 남자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됐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3초면 충분했습니다. 읍내 면사무소 게시판에 큼지막하게 붙어있던 리조트 개발 안내문. 그 안내문 맨 위에 인쇄되어 있던 사진 속 인물. 대성건설 회장 윤태호. 마을 땅을 빼앗으려는 원수였습니다. 복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름진 이마가 더 깊게 접혔고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은서의 팔을 잡아 뒷방 쪽으로 끌었습니다. 힘이 세서 은서의 발이 마루에서 끌렸습니다. 이놈을 왜 여기로 데려왔어? 복만의 목소리가 두부집 안을 울렸습니다. 30년을 두부를 만들면서 새벽마다 무거운 누름돌을 올리고 내린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은서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팔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했어. 복만의 손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9살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뜨려서 자연사로 만들려고 했어. 무전기에서 들었어. 시신은 내일 아침에 건지면 된다고. 얼굴에 상처 나면 안 된다고. 복만이 멈췄습니다. 시신, 자연사, 손녀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은서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눈이었습니다. 복만이 팔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마루 위에 축 늘어져 있는 태호를 봤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마을이 이 꼴이 된 거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터전을 리조트로 밀어버리겠다며 통보해 온 자.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자 돈으로 회유하고 행정으로 압박해 온 회사의 주인. 그런 남자가 지금 자기 집 마루 위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재벌끼리 물어뜯는 건 재벌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숨겨줘야 하는데? 복만의 목소리에는 7년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7년 전 아들을 잃고 나서 이 마을 이 두부집이 복만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빼앗으려는 자가 이제 와서 자기 집 마루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니. 차라리 밖에 내다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은서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누군가가 죽이려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 나쁜 사람은 죽이려고 시킨 사람이야. 복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9살짜리 손녀의 논리에 67의 할아버지가 꺾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루 위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태호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콩물과 나무 냄새가 섞인 공간. 자기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은서가 부엌으로 가서 두부 만들 때 쓰는 깨끗한 면보를 가져왔습니다. 물에 적셔 태호의 이마를 압박했습니다. 피가 면보에 번졌습니다. 복만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개발 현장을 직접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조카 승주와 함께 저수지 인근 절벽 위에서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승인한 적 없는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땅이 파헤쳐져 있었고 중장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류에 없는 공사였습니다. 태호가 승주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승주의 표정이 변했다고 합니다. 온화하던 눈이 차갑게 식었다고요. 그리고 다음 순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밀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바위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비탈을 구르며 내려왔을 때 이미 승합차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서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조카가 삼촌을 밀었다고? 핏줄을 밀어. 그럴 이유가 뭔데? 태호가 대답하려 했지만 기침이 먼저 터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기침을 하다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승주가 자기 몰래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현장에서 본 건 서류에 없는 공사였다고. 그걸 캐물은 순간 밀렸다고요. 복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재벌 집안의 내부 싸움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복만이 배운 건 한 가지였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손해보는 건 항상 약한 쪽이라는 거였습니다. 은서가 창밖을 보다가 복만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할아버지, 뒷길에 아까 그 차 한 대가 서 있어. 엔진 안 껐어. 공회전 소리가 들려. 복만이 창으로 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승합차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전조등은 꺼져 있었지만 배기가스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습니다. 아까 4명이었는데 차가 한 대야. 나머지 한 대는 마을 반대쪽으로 갔어. 양쪽에서 막고 있는 거야. 복만의 등에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승합차 2대가 마을 양쪽 입구를 막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벌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복만의 두부집은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은서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했습니다. 불 다 끄고 아저씨를 지하 저장실에 숨겨. 저장실은 밖에서 문이 안 보여. 내일 아침에 물에서 시신 못 찾으면 마을을 뒤질 거야. 해 뜨기 전에 준비해야 해. 복만이 손녀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른 2명에게 행동 지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9살이. 복만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틀린 구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만이 태호를 부축해 지하 저장실로 내려갔습니다. 두부 숙성용 항아리와 콩자루가 쌓인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콩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서가 낡은 이불과 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태호가 이불을 덮으며 은서를 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은서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고마우면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소리 내지 마세요. 복만이 저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 위에 빈 콩 자루를 쌓아 입구를 가렸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콩 자루가 쌓여 있는 벽으로 보일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마루로 올라와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마루에 번진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끌려온 경로를 따라 뒷문까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방울도 빠뜨리지 않고 닦았습니다. 뒷문 밖 진흙에 찍힌 발자국도 빗자루로 쓸어 없앴습니다. 자기 발자국까지 포함해서요. 9살의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복만이 뒷문에 기대서 은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고 빗자루를 드는 손녀의 뒷모습이 9살이 아니었습니다. 복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 이걸 어디서 배웠냐? 은서가 고개도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TV에서. 복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은서가 TV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걸 복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2살 때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이 두부집에서 자랐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놀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깨어 어둠 속에서 소리를 듣고 바깥을 살피며 스스로 세상을 읽는 법을 익힌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혼자 크느라 저렇게 된 거라는 걸 복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서가 걸레를 빨아짜고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핏자국도 물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뒷문 밖 진흙도 깨끗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둑길 위에서 승합차 엔진 소리가 여전히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면 안 된다는 걸 9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은서의 예상대로 둑길에 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차 1대와 검은 승합차 1대. 마을 이장 집에 먼저 들른 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저수지 인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고요. 두부집에도 들렀습니다. 복만이 마당에 서서 응대했습니다. 표정을 일부러 무뚝뚝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라고 밝힌 남자 2명이 마당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복만이 짧게 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밖에 안 나갔어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경찰이 두부집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복만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안쪽 방에서는 은서가 책상 앞에 앉아 숙제하는 척 조용히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경찰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떠났습니다. 뒷문 쪽 진흙을 한번 훑어봤지만 발자국은 이미 은서가 전날 밤에 깨끗이 쓸어놓은 뒤였습니다. 경찰차가 둑길을 넘어 사라진 뒤 은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경찰 진짜 경찰이 아닐 수도 있어. 복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차 번호가 읍내 경찰서 순찰차랑 달라. 읍내 순찰차는 항상 58로 시작하는데 아까 차는 31이었어. 복만이 놀라서 은서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경찰차 번호판까지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매주 읍내에 두부를 납품하러 갈 때마다 경찰서 앞을 지나갔습니다.
은서는 그때마다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번호를 봤던 거였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면 잊지 않는 아이였으니까요. 복만의 등에 다시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가짜 경찰까지 동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서가 지하 저장실로 내려갔습니다. 태호가 콩자루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상처에 은서가 붙여준 면보가 핏물로 갈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태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9살의 눈이 71세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네 회사가 우리 마을 땅을 사려고 했어? 태호가 멈칫했습니다. 은서의 눈에는 적의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다는 눈이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업은 내가 승인한 적이 없다. 서류를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현장에 온 거야. 은서가 고개를 돌려 계단 위에 서 있는 복만을 올려다봤습니다. 복만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태호를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죽기 전에 전화했다며.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고. 복만의 몸이 굳었습니다. 두부 누름돌을 올리던 것도 아니고 콩을 씻던 것도 아니었는데 온몸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전화, 7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전화였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하게 말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수지 땅 절대 팔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마을 주민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복만이 물었습니다. 무슨 사람들이냐고.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이에요. 내일 서류 가지고 갈게요. 내일.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2019년 3월 12일 오후 아들 현우는 저수지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즉사했습니다.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있던 2살 은서만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경찰은 트럭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처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복만은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은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한 채로요. 은서가 숫자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하 저장실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빠 죽은 날이 2019년 3월 12일이야.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허정난 아줌마가 마을에 처음 온 게 2019년 2월이야. 손가락 2개째를 폈습니다. 대성건설이 마을 땅 매입 공고 낸 게 2019년 4월이야. 손가락 3개가 펴져 있었습니다. 3개의 날짜가 한 줄로 연결되었습니다. 2월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타나고 3월에 아빠가 죽고 4월에 토지 매입 공고가 나왔습니다. 복만이 굳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은서가 답했습니다. 면사무소 게시판에 매입 공고 날짜 써 있었어. 허정난 아줌마가 처음 온 날은 할아버지가 장부에 적어뒀잖아. 2월 19일 부동산 여자 방문이라고. 복만의 두부 납품 장부였습니다. 은서가 6살 때부터 대신 정리해온 장부. 날짜와 금액과 거래처를 적는 그 장부에 복만이 무심코 메모해 놓은 한 줄을 은서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를 한번 보면 잊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대신 장부를 쓰느라 숫자에 매달려 살았으니까요. 돈 계산을 틀리면 손해가 나니까 머릿속에 숫자를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은서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우연이야? 복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 있던 등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졸음운전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보험사가 합의금을 줬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손녀를 키우며 두부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서가 숫자 3개를 읊는 것만으로 7년 묵은 의문이 선명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성진물류라는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승주가 3, 4년 전에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2019년이면 그보다 훨씬 전이군요. 은서가 바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괜찮아, 태호를 천천히. 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회사가 마을 땅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승주가 나한테 숨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구나. 저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콩 자루에서 마른 콩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항아리 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들어와 은서의 젖은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복만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그냥 사고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숫자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쪼그려 앉아 있는 할아버지의 크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콩물과 간수에 절은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두부를 만든 손이었고 7년 동안 손녀를 키운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찾아보자.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알고 싶어. 복만이 은서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살 때 잃었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액자 속에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은서에게 엄마 아빠는 사진 속 웃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그 사진 속 사람들의 죽음을 파헤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복만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는 그 눈물을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지만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9살의 작은 손이 67의 크고 거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장실 밖 둑길에서 승합차 엔진 소리가 여전히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장실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9살의 숫자 3개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서가 방 구석에서 낡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뚜껑이 깨져 있었고 옆면에 은서가 매직으로 물건들이라고 적어놓은 상자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6살이나 7살 때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서는 그때부터 이걸 모아왔던 겁니다. 은서가 상자를 복만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물 빠질 때마다 바닥에서 이런 게 나왔어. 이상해서 모아뒀어. 복만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녹슨 금속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녹슨 번호판 조각이 2개 있었는데 숫자가 일부만 남아있었습니다. 한 조각에는 84, 다른 조각에는 37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깨진 사이드미러 조각도 있었습니다. 거울면이 깨져서 은서의 손가락 정도 크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금속 프레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 노란색 방수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케이스 안에 검은색 작은 기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그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블랙박스 아니야? 차 앞유리에 붙어 있는 거. 아빠 차에도 있었잖아. 할아버지가 예전에 보여줬잖아. 복만이 기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거무스름한 표면에 렌즈가 하나 달려 있었고 옆면에 작은 홈이 보였습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이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본체가 맞았습니다. 복만이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건졌어? 은서가 답했습니다. 저수지 남쪽 바닥이라고요. 둑에서 한 80m 떨어진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저수지에서 물이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6m쯤 된다고요. 은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닥에 큰 덩어리가 가라앉아 있어. 차 같은 거야. 녹슬어서 모양이 거의 없는데 바퀴가 보여. 복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블랙박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차가 가라앉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물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읍내 정비소로 갔습니다. 은서도 데려갔습니다. 감시차가 둑길에 여전히 서 있었지만 복만이 매주 읍내에 두부를 납품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행동이었으니 의심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비소 박 사장은 복만과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복만이 방수 케이스를 내밀며 안에 든 기계를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박 사장이 케이스를 열고 블랙박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본체가 맞다고요. 방수 케이스에 들어있어서 본체 자체는 부식이 거의 안 됐다고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리더기에 꽂았습니다.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 앞에 복만과 은서와 박 사장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된 영상 파일 수십 개. 가장 마지막 파일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아들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4분. 차량 대시보드 시점이었습니다. 저수지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아스팔트에 금이 간 좁은 시골 도로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옆 좌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옹알이처럼 작은 소리. 2살 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만의 눈이 모니터에 고정됐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7분. 전방 200m쯤에서 대형 트럭이 반대편 차선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100m쯤으로 좁혀졌을 때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핸들을 확 꺾은 것처럼 대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아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 좌석에서 며느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뒷좌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정면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이 뒤집혔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비소 안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만의 손에서 모자가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검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트럭은 자기 차선을 멀쩡히 달리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방향을 틀어 정면으로 돌진한 겁니다. 졸음운전이라면 서서히 차선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 속 트럭은 핸들을 꺾어서 들이받았습니다. 의도적인 충돌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기 직전 장면에서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트럭의 번호판이 순간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숫자 4개가 읽혔습니다. 83호 37. 뒤에 두 자리는 각도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녹슨 번호판 조각 2개를 모니터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조각에 84, 다른 조각에 37. 모니터 속 번호판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같은 차라고요. 블랙박스에 찍힌 트럭과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차가 같은 차라는 뜻이었습니다. 트럭이 아들의 차를 들이받은 뒤 누군가 그 트럭을 저수지에 빠뜨린 겁니다. 증거를 없애려고요. 7년 전에 누군가가 아들을 죽이고 증거를 물속에 가라앉힌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30년을 두부를 만들며 새벽마다 일어나고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대신 어깨만 떨렸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졸음운전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보험사가 합의금을 줬으니까요. 복만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들은 그 도로를 수천 번 오간 사람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시골 두부집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묻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고 손녀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 7년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콩물과 간수에 절어 있고 갈라진 틈에 두부 찌꺼기가 낀 손이었습니다. 은서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이제 찾았잖아. 복만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의 눈에도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살 때 잃었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방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은서에게 엄마 아빠는 그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방금 처음으로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트럭이 들이받는 순간을 봤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뒷좌석에서 울고 있던 아기가 자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만이 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서도 할아버지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정비소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업대 위 공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만이 형, 이거 경찰에 가져가야 해. 복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직 안 돼. 7년 전에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처리했어. 그때도 블랙박스 확인 한 번 안 하고 끝냈어. 지금 가져가면 제대로 수사할지 모르겠어. 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아. 어제 마을에 온 경찰도 진짜 경찰인지 모르잖아. 차 번호가 달랐다고 했잖아. 박 사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만이 블랙박스와 메모리 카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메모리 카드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관해 달라고요. 복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언론에 보내줘.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30년 지기의 부탁이었습니다. 복만이 상자와 블랙박스를 가방에 넣고 정비소를 나섰습니다. 은서가 뒤를 따랐습니다. 읍내 거리에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복만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이 깨어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복원한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복만의 두부를 30년 넘게 사가던 읍내 식당 3곳이 같은 날 동시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식당은 다른 데서 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식당은 당분간 두부 메뉴를 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식당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 걸었지만 3번 다 받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끊긴 적 없는 거래처였습니다. 명절에도 태풍이 와도 복만의 두부를 받아간 식당들이었습니다. 그런 곳 3군데가 하루 만에 동시에 끊겼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쓴 거였습니다. 이틀 뒤에는 군청 위생 단속반이 두부집에 나왔습니다.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검사관 2명이 두부집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숙성실 온도계를 확인하고 배수구를 들여다보고 콩 보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검사관이 클립보드에 지적사항을 적어 나갔습니다. 온도 관리 미흡, 배수 시설 부적합, 콩 보관 습도 초과, 작업대 위생 불량, 하나둘 적어가더니 총 7개가 됐습니다. 복만은 30년간 단속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년 검사가 나올 때마다 문제없다는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시설 같은 장비 같은 방법으로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지적사항이 7개라니요. 검사관이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3일 내 시정 안 되면 영업정지 조치를 하겠다고요. 복만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관의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마을 상수도가 끊겼습니다. 복만의 두부집만 끊긴 게 아니라 마을 전체였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수도 사업소에 전화했습니다. 노후 배관 교체 공사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복만이 물었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고요.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복만이 마을 어기부터 뒷길까지 걸어봤습니다. 배관 공사 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포크레인도 없었고 땅을 판 흔적도 없었습니다. 공사는 핑계였습니다. 두부를 만들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콩을 불리고 갈고 끓이고 간수를 넣어 굳히기까지 모든 과정에 물이 들어갑니다. 상수도가 끊기면 두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두부를 못 만들면 팔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으면 은서와 복만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30년 된 두부집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허정란이 찾아왔습니다. 읍내 부동산 중개업자 은서가 숫자로 짚어낸 그 여자였습니다. 2019년 2월에 마을에 처음 나타난 사람. 허정란은 웃는 얼굴로 두부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귤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복만 씨, 요즘 힘드시죠? 이러다 은서까지 힘들어져요. 아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잖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정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적정 보상금 드릴 테니까 딱 넘기고 읍내로 나가세요. 은서 학원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복만이 마루에 앉은 채 허정란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을 이 자리에서 두부를 만들어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내 땅 내가 판다 안 판다 결정할 거야. 허정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돌아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거의 혼잣말에 가까운 크기였지만 복만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허정란이 떠난 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이가 개발 반대해서 우리 보상금이 늦어지는 거래. 복만이 때문에 물도 끊긴 거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장이 두부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복만아, 내 심정 이해하는데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좀 생각해봐라. 복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30년 넘게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복만의 두부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복만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손녀를 키우며 이 마을을 지켜온 사람에게 마을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서의 학교에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담임 선생이 복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학교에 오셨는데요. 은서를 데리러 왔다고 하셔서요. 복만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은서 아버지는 7년 전에 죽었습니다. 복만이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담임 선생이 말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은서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며 교실 위치만 물었다고요. 선생이 이상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학교 앞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정문 앞에서 서성이다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만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녀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복만은 은서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두부집에 갇혔습니다. 은서는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학교에 못 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밤마다 창가에 앉아 바깥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세우고 어둠 속의 모든 소리를 분류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은서가 복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할아버지, 밖에 감시하는 사람 2명이야. 복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냐? 은서가 설명했습니다. 한 명은 두 귀 차 안에 있다고요. 30분마다 담배를 피우는데 라이터 딸깍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두부집 앞 전봇대 밑에 서 있다고요. 1시간마다 자리를 바꾸는데 운동화가 자갈 밟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은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둘 다 차 안에 들어가서 자. 코 고는 소리가 들려. 한 명은 코를 심하게 골고 다른 한 명은 가끔 기침해. 그 시간에 나가면 돼. 복만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사흘밤을 잠을 자지 않고 감시자의 패턴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라이터 소리로 담배 피우는 간격을 알아냈고 자갈 소리로 자리를 바꾸는 주기를 읽어냈고 코 고는 소리로 잠드는 시간까지 파악한 거였습니다. 9살이 사흘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해낸 일이었습니다. 복만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크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새벽마다 할아버지가 두부 만들러 나가면 혼자 어둠 속에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에 매달린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발소리를 구별하려고 매일 밤 귀를 세운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익힌 능력이었습니다. 천재라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발달한 감각이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눈이 단단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수지 바닥에 아직 더 있어. 아빠 차 트렁크를 못 열었어. 거기에 뭔가 들어있을 수 있어. 나만 알아 그 자리. 복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이 험해졌습니다. 안 돼. 위험해. 은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포기 안 했잖아. 전화해서 팔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안 해. 복만이 은서의 눈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과 닮은 눈이었습니다. 7년 전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아버지, 저수지 땅 절대 팔지 마세요. 그 목소리와 지금 은서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복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서의 어깨를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밖에서 감시자의 라이터 딸깍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은서의 귀가 그 소리를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5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은서가 두부집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문을 들어 올리듯이요. 이 문이 어느 각도에서 소리가 나는지 은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할아버지가 두부 만들러 나갈 때 이 문이 내는 소리를 수천 번 들었으니까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봄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겨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귀를 세웠습니다. 두 귀 차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은 깊은 코골이였고 다른 한 명은 가끔 기침을 섞어가며 자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분석한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이 한 시간이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은서가 맨발로 뒷마당 풀밭을 밟았습니다. 고무신을 신으면 소리가 납니다. 풀밭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은서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복만의 두부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칼이라고 해도 작은 쇠칼이었습니다. 두부를 자를 때 쓰는 것이었죠. 은서는 이걸 트렁크 잠금 장치를 열독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수지까지 200m. 은서가 풀밭과 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이 저수지 수면 위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도착해서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벅지까지 들어가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쪽 80m 지점, 깊이 6m, 큰 바위 옆에 차 잔해가 있습니다. 은서는 이 위치를 수십 번 잠수하며 몸으로 외웠습니다. 물속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과 손끝 감각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은서는 그게 가능한 아이였습니다. 저수지가 유일한 놀이터였던 아이. 물속이 육지보다 익숙한 아이. 친구가 없어서 물고기와 가재와 수초가 친구였던 아이. 그 외로운 시간이 만들어낸 능력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폐에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수했습니다. 머리가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물속은 검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눈 대신 손으로 봤습니다. 양팔을 뻗어 수초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내려갔습니다. 귀에 물이 차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1분. 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손이 닿았습니다. 진흙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펼쳐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돌, 수초뿌리, 그리고 녹슨 금속 표면, 차체였습니다. 은서의 손이 차체 표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문짝을 지나고 뒷바퀴 위를 지나 트렁크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1분 30초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트렁크 잠금 장치를 손으로 찾았습니다. 7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으니 부식이 심했습니다. 은서가 두부칼을 잠금 장치 틈새에 끼웠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다시 비틀었습니다.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긁었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물속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2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폐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녹슨 금속이 부서지는 둔탁한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트렁크 뚜껑이 살짝 열렸습니다. 은서가 손을 넣었습니다. 트렁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진흙과 녹이 손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네모난 형태, 청 같은 재질의 표면, 가방이었습니다. 방수 가방. 은서가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2분 40초, 폐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가방을 끌어안고 수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다리를 차고 또 찼습니다. 물이 무거웠습니다. 가방도 무거웠습니다. 2분 50초,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빠의 차 트렁크에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넣어둔 거였습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수면이 가까워졌습니다. 물빛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수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2분 55초,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에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순간 기침이 터졌습니다. 물을 삼킨 거였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가방은 놓지 않았습니다. 가방 손잡이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두부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서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보라색이었고 손끝이 쪼글쪼글해져 있었습니다. 두부칼에 긁힌 손가락에서 피가 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은서를 보는 순간 이불을 덮어주며 손가락 상처를 면보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서가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가방을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은서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퍼가 녹슬어 있었지만 가방 안쪽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비닐 지퍼백으로 한 번 더 밀봉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꼼꼼하게 포장해 둔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날 아버지에게 가져가려고 준비한 서류. 그 서류가 7년 동안 저수지 바닥에서 아들의 차 트렁크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트럭 운행일지 사본이 있었습니다. 성진물류라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증 사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우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복만이 그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7년 전과 똑같은 글씨,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또박또박한 글씨,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수지 마을 토지 매입 배후 조사, 성진물류,
대성건설 하도급 업체. 사업자 등록 2019년 1월 8일. 등록 주소지 허위. 실소유자 확인 필요. 이 트럭이 마을 진입로에 자주 출입하는 것 확인. 아버지 땅을 노리는 것으로 추정. 복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마을 땅을 노리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서류를 아버지에게 가져가려던 날 트럭에 치여 죽은 거였습니다. 아들은 땅을 지키려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다 죽은 거였습니다. 은서가 차량 등록증을 태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태호가 저장실에서 올라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트럭 번호 83호 3716. 이 등록증에 있는 번호랑 같아요. 블랙박스에 찍힌 트럭이 이 트럭이에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읊을 때 이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본 숫자를 절대 잊지 않는 아이였으니까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진물류. 이건 승주가 만든 유령 회사입니다. 3년 전에 청산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2019년에 이미 존재했다는 건 나한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은서가 현우의 메모를 복만에게 건넸습니다. 복만이 아들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7년 세월을 견뎌낸 거였습니다. 방수 가방과 비닐 지퍼백이 이 글씨를 지켜준 겁니다. 아들이 이 서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포장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복만을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됐어. 이거 들고 사람 많은 데서 보여줘야 해.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없앨 거야. 복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딜? 은서가 답했습니다. 아저씨네 회사. 회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숨기지 못해. 9살이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사회가 모레 열립니다. 내가 실종 상태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승주가 의장직을 넘겨받으려 할 겁니다. 은서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가야 해. 아저씨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당황할 거야. 복만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부칼에 긁힌 은서의 손가락을 봤습니다. 피가 면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9살의 손가락이 7년 묵은 진실을 물속에서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이사회까지 이틀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시작된 빗줄기가 밤이 깊어지면서 점점 굵어졌습니다. 지붕 위에서 빗소리가 두두둑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은서가 좋아하는 소리였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을 은서는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서가 창밖을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모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감시하는 차가 3대야. 평소엔 1대인데. 복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3개라고요. 1대는 평소 자리인 둑 위에 있고 다른 1대는 마을 입구 쪽에 있고 나머지 1대는 두부집 뒤쪽 논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3면에서 막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평소와 확실히 다른 배치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은서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뭔가를 잡아낸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수문 쪽에서 모터 소리가 나. 이 시간에 수문을 열 이유가 없는데. 복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만에게는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귀는 달랐습니다. 빗소리 아래 깔린 저주파 진동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저수지 수문을 여닫는 전동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은서는 여름 장마철에 수문이 열릴 때마다 그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리는 게 그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복만이 밖을 확인하러 나가려 했습니다. 은서가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감시차가 세 대야. 밖에 나가면 잡혀. 세 사람은 두부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호가 지하 저장실에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복만은 부엌에 서서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마루에 앉아 바깥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지붕 위 빗소리 아래로 모터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은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더 커졌고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빗소리와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물소리, 빗물이 아닌 물소리, 어딘가에서 대량의 물이 밀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두부집 마당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고이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마루 아래 기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복만이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문을 열었어. 마을을 수몰시키려는 거야. 차승주의 최후 수단이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에 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마을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기면 증거도 사라집니다. 사람도 위험해집니다. 자연재해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물이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마루 바닥까지 올라왔습니다. 복만의 고무신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복만이 은서를 업었습니다. 뒷산 쪽으로 가려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뒷길도 이미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논에서 넘친 물이 뒷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빨랐습니다. 어른 종아리까지 차는 물이었는데 흐름이 거셌습니다. 태호가 뒤따라 나오다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을 잡고 신음을 냈습니다. 며칠 전 절벽에서 굴러떨어질 때 다친 발목이었습니다. 복만이 돌아보며 태호를 부축하려 했지만 등에 은서를 업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뒷마당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등 위에서 복만의 어깨를 잡고 외쳤습니다. 산으로 가면 안 돼. 산 쪽은 경사가 급해서 물이 더 빨라. 복만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서가 두부집 안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큰 항아리, 두부 숙성 항아리, 뒤집으면 안에 공기가 갇혀. 복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항아리 안에 들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서가 이어서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와 물소리 위로 은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둑 높이가 4m 20이야. 수문 완전 개방해도 마루 위 30cm까지만 차. 항아리 안에 있으면 버틸 수 있어. 저수지 둑 높이와 수문 배수량. 은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수지에서 놀며 둑에 새겨진 수위 표시를 읽었으니까요. 여름 장마철에 수문이 열릴 때마다 물이 어디까지 차는지 지켜봤으니까요. 9살의 머릿속에 저수지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만이 뒤뜰 숙성실로 뛰었습니다. 은서를 내려놓고 가장 큰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지름이 1m가 넘는 대형 항아리였습니다. 두부를 숙성시킬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두부 2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만이 두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 들여 만들어 온 두부가 물에 쓸려갔습니다. 복만은 그걸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뒤집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30년을 누름돌을 올린 팔이 아니었으면 뒤집지 못했을 겁니다.
항아리가 엎어지며 마루 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뒤집힌 항아리 안쪽에 공기가 갇혔습니다. 은서가 태호를 부축해 들어왔습니다. 9살이 71세를 끌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발목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뒤집힌 항아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세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야 했습니다. 무릎과 무릎이 닿았고 어깨가 항아리 벽에 부딪혔습니다. 콩 냄새와 간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물이 마루를 넘어 항아리 가장자리까지 찼습니다. 항아리 바깥쪽으로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점점 높아졌습니다. 항아리 안쪽의 공기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최대한 위로 들고 숨을 쉬었습니다. 항아리 꼭대기 안쪽에 갇힌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만의 거친 숨소리와 태호의 신음소리와 은서의 조용한 호흡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더 안 차. 내가 알아. 어둠 속에서 은서가 태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전 저수지 갈대밭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도 은서가 먼저 잡았고 지금도 은서가 먼저 잡았습니다. 9살의 손이 71세의 손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물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차오르던 소리가 멈추고 찰랑거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은서의 말대로 마루 위 30cm 정도에서 수위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항아리 안 공기 공간은 좁았지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버텼습니다. 복만이 30분 전에 마을 어부 삼촌 3명에게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 수문 이상, 배 끌고 와줘. 짧은 문자였지만 30년 이웃의 부탁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빗속에서 배 2척을 끌고 마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잠긴 마을을 수색했습니다. 두부집 지붕이 물 위로 보였습니다. 마당은 완전히 잠겨 있었고 마루 위로 물이 넘쳐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1시간을 버텼습니다. 은서의 귀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물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졌습니다. 찰랑거리던 소리가 쏴 하는 소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 소리가 달라. 은서의 말이 끝나고 20분쯤 지났을 때 바깥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마루 위를 손전등으로 비추다가 뒤집힌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빗속에서 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복만이 먼저 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서가 기침을 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팔에는 방수 가방이 감겨 있었습니다. 가방 끈이 손목에 2바퀴나 감겨 있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갈까봐 팔에 묶어 놓은 거였습니다. 9살은 1시간 동안 어둠과 물속에서 버티면서도 증거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어부 한 명이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요?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빗속에서 어부들이 세 사람을 배에 태웠습니다. 배가 잠긴 마을 위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두부집 지붕 위로 빗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두부집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만은 그 풍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은서만 안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사회였습니다. 어부들이 항아리를 들어 올리고 세 사람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은서가 기침을 하면서도 방수 가방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방 끈이 왼쪽 손목에 2바퀴 감겨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1시간을 버티는 동안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던 겁니다. 복만이 은서를 안아 올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냐? 은서가 기침 사이로 답했습니다. 가방 무사해. 나도 무사해. 가방이 먼저였습니다. 9살은 자기 몸보다 가방을 먼저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 가방 안에 아빠가 남긴 서류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만이 은서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부가 건네준 마른 담요였습니다. 은서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이 쪼글쪼글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태호가 어부의 부축을 받으며 배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발목이 부어 있었지만 서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태호가 복만을 봤습니다. 눈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두부집 마루에서 축 늘어져 있던 그 사람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어부에게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비에 젖은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대성건설 법무팀 직속 변호사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상대가 받았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나 윤태호다. 살아있다. 전화기 너머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짧게 지시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즉시 언론에 알리라고.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라고요. 전화가 끊어진 뒤 5분도 지나지 않아 뉴스 속보가 나갔습니다. 사망 추정이던 대성건설 회장 윤태호 지방 농촌 마을에서 생존 확인. 속보 자막이 전국 뉴스 화면 아래를 흘러갔습니다. 동시에 복만이 읍내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경찰서였습니다. 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걸었습니다. 저수지 수문이 인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마을이 침수됐어요.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새벽 5시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아직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높은 곳으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숨은 사건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수지 수문 관리 시스템은 군청에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전자식이었습니다.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하자 전날 밤 10시 45분에 외부 IP에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속 시간과 마을 침수가 시작된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문 근처 도로에 설치된 CCTV에 결정적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날 밤 10시 반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수문 방향 비포장 도로로 진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허정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허정란은 읍내 부동산 사무실에서 연행됐습니다. 경찰서에 앉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시간 동안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전부 자백했습니다. 7년 전부터 차승주에게 수수료를 받으며 마을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복만에게 보상금을 받고 떠나라고 압박한 것도 차승주의 지시였다고요. 위생 단속을 보낸 것도 상수도를 끄는 것도 전부 차승주가 시켰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복만 때문에 피해본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허정란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마을 안에서 이간질을 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허정란의 입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장현우 씨가 토지 매입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차 부사장님이 알았어요. 그 뒤로 제가 관여한 적은 없지만
장현우 씨 사고 다음날 차 부사장님이 전화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어요. 문제가 해결됐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만의 아들이 죽은 다음날 차승주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다는 것. 아들의 죽음이 차승주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는 것. 사고가 아니라 해결이었다는 것. 경찰 조사실에서 허정란의 진술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성건설 부사장 차승주 살인 의혹 및 수문 조작 혐의 수사. 대성건설 회장 실종 사건 배후의 조카 부사장. 저수지 마을 침수 사건 인위적 수문 개방 확인. 뉴스 화면에 물에 잠긴 마을 항공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붕만 물 위로 보이는 집들. 농가 밭이 호수처럼 변해 있는 풍경.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두부집 지붕. 마을 사람들이 복만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만이 때문에 보상금이 늦어진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장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대피소에서 복만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복만아. 우리가 속은 거였어. 복만이 이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할 건 없어. 다들 속은 거야. 복만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30년 이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였습니다. 허정란이 퍼뜨린 거짓 소문에 속아 서로를 원망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만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복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복만이 형 두부집은 우리가 다시 지어줄게. 걱정 마. 복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부집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내일 이사회가 먼저였습니다. 은서가 대피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방수 가방은 여전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복만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지? 아저씨네 회사 회의.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은서가 방수 가방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침이 가끔 터져나왔지만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물속에서 1시간을 버티고 감시를 피해 잠수하고 항아리 안에서 또 물을 견딘 아이였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잠든 뒤에도 가방을 아는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복만이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잠든 손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저수지에서 재벌 회장을 구한 것도 이 아이였고, 물속에서 블랙박스를 건져 올린 것도 이 아이였고, 감시자의 패턴을 읽어낸 것도 이 아이였고, 새벽 물속에서 방수 가방을 끌어올린 것도 이 아이였고, 항아리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준 것도 이 아이였습니다. 9살이 7년 묵은 진실을 물속에서 한 조각씩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복만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은서 옆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대피소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오전 10시에 서울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3시간. 아침 7시에 출발하면 됩니다. 복만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 뒤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은서에게 입힐 마른 옷이 있는지 대피소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아이 옷 한 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이즈가 좀 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복만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두부집 작업복이었습니다. 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신을 신은 차림. 이사회에 갈 양복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복만은 30년을 이 옷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옷으로 갈 거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대성건설 본사 12층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 7명과 사회이사 3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 2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비서실 직원이 물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쪽 벽에는 대성건설 로고가 금색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천장 조명이 테이블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승주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머리, 손에 든 만년필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어젯밤 마을에 물을 쏟아부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승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관련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회장님은 생존이 확인되었으나 정밀 검사 결과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바 있습니다. 승주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이사진에게 한 부씩 배포했습니다. 위조된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서울의 유명 병원 로고가 박혀 있었고 담당 의사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임시 대표이사 권한을 부사장인 제가 대행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사진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찬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승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바로 그때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만이 들어섰습니다. 두부집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면 앞치마에 고무신, 손에는 면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을 두부를 만들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이사진 사이에 작업복 차림의 67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비서를 쳐다봤고 비서가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승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누구십니까? 복만이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장복만입니다. 저수지 마을에서 두부 만드는 사람이고 7년 전 귀사 관련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족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승주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은 제한되어 있다며 내보내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가 복만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목을 절뚝거렸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두부집 마루에서 축 늘어져 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턱이 단단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태호에게 쏠렸습니다. 이사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망 추정이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승주의 얼굴에 균열이 갔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만년필을 돌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1초도 안 돼서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대단한 자제력이었습니다. 내가 불렀다. 태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서가 물러섰습니다. 복만이 가져온 노트북을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케이블을 꽂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오후 3시 14분.
차량 대시보드 시점. 저수지 인근 2차선 도로. 아들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옆 좌석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기 옹알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3시 17분.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비명. 충돌. 화면이 뒤집히고 깨졌습니다. 12층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충돌 순간의 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사회이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성량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출처불명의 7년 된 영상입니다.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우리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3번째로 열렸습니다. 은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흙 묻은 운동화에 사이즈가 좀 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대피소에서 누군가 건네준 옷이었습니다. 키가 회의 테이블 높이에 겨우 닿았습니다. 12층 빌딩의 대회의실에 9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어른 20명 사이에 흙 묻은 운동화를 신은 꼬마가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은서에게 쏠렸습니다. 이사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고요? 은서가 방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항아리 안에서도 물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가방이었습니다. 안에서 차량 등록증과 트럭 운행 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는 손이 작았습니다. 테이블 위 다른 서류들 옆에 노인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트럭 번호가 83호 3716이에요. 대성건설 하도급 업체 성진물류 명의 차량이에요. 성진물류 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 1월 8일이에요. 우리 아빠가 죽은 게 2019년 3월 12일이에요. 이 운행 일지에 3월 12일 저수지 방면 운행 기록이 있어요. 숫자를 막힘없이 읊었습니다. 한 번도 더듬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새겨진 숫자를 그대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12층 대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이 서류는 저수지 바닥에 7년 동안 가라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빠 차 트렁크에 들어 있었어요. 아빠가 이걸 할아버지한테 가져가려다가 죽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천장 조명 아래에서 은서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중 한 명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승주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태호가 프로젝터에 새로운 파일을 띄웠습니다. 도장 위조 감정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리조트 개발 승인서에 찍힌 회장 직인이 위조였음을 전문 감정기관이 확인한 문서였습니다. 감정기관의 직인과 감정사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가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 사진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승주가 나눠줬던 치매 진단서를 다시 내려다보는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도 위조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은서가 승주를 올려다봤습니다. 9살의 눈이 50살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키는 승주의 가슴팍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승주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승주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자기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승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승주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에 상석에 앉을 때의 당당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네 번째로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승주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는 소리가 12층 대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승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사에게 끌려나가는 승주의 등을 은서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방수 가방을 가슴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 7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가방. 9살의 손이 건져 올린 가방이었습니다. 복만이 은서 옆에 섰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할아버지와 흙 묻은 운동화의 손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2층 대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차승주는 살인교사 문서 위조재산 횡령 수문 조작에 의한 공공위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7년 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승주는 2019년 초부터 저수지 마을 토지를 확보해 리조트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삼촌인 태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허정난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접근했고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만의 아들 현우가 이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현우는 성진물류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서류를 가져가려던 날 승주가 보낸 트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주는 트럭을 저수지에 빠뜨려 증거를 없앴고 경찰에게 손을 써서 졸음운전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장면을 본 방청객 중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가 차량 등록증과 운행일지와 현우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모두 은서가 저수지 바닥에서 건져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승주의 변호인단은 증거의 보존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7년 동안 물속에 있었으니 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서류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방수 케이스와 비닐 지퍼백 덕분에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문 조작에 대해서는 시스템 접속 기록과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허정난의 자백도 있었습니다. 승주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승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올 때까지 유지하던 침착한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수갑찬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복만과 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만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이 졸음운전으로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7년이 오늘 끝난 거였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난 거였습니다. 허정난은 공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간 마을에서 이간질을 하고 주민들을 속이고 복만을 협박했던 대가였습니다. 마을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계약은 전부 무효 처리됐습니다. 복만의 아들 현우의 사건은 재수사를 거쳤습니다.
7년 전 졸음운전 사고로 처리됐던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살인으로 재판됐습니다.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복만을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복만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인 건지 그냥 들은 건지 알 수 없는 고개짓이었습니다. 저수지 마을 강제 철거는 공식 철회됐습니다. 군청이 마을 상수도를 복구하고 수문 사건으로 파손된 둑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문 관리 시스템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마을에 다시 물이 들어왔습니다. 두부집은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침수로 망가진 마루를 새로 깔았고 숙성실 벽을 다시 쌓았고 항아리를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복만은 자기 손으로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장씨 두부.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복만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아들이 써준 글씨체를 흉내낸 거였습니다. 실은 원래 간판도 아들이 써준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복만이 콩을 불리고 맷돌을 갈고 간수를 넣고 누름돌을 올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그 소리가 석 달 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읍내 식당 3곳이 다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 사장이 직접 두부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누군가가 거래를 끊으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복만이 두부 한 판을 내밀며 답했습니다. 맛 변한 거 없어요. 드셔보세요. 그게 복만의 화해 방식이었습니다. 태호가 가끔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두부를 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만이 불편해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시골 두부집에 앉아 있는 풍경이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태호가 올 때마다 두부 한 모를 더 내놓게 됐고 나중에는 막걸리까지 같이 마시게 됐습니다. 둘 다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태호가 은서에게 수영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71세에 수영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은서가 저수지 얕은 곳에서 태호에게 팔 동작을 알려줬습니다. 팔을 더 뻗으세요.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라. 태호가 허우적거렸습니다. 물을 먹고 기침을 했습니다. 은서가 한숨을 쉬며 다시 시범을 보였습니다. 71세 재벌 회장이 9살한테 혼나면서 수영을 배우는 풍경이었습니다. 둑 위에서 복만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은서가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은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아이라고 수군거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이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나중에 크면 뭐 하고 싶어? 은서가 답했습니다. 잠수사요. 선생이 웃었습니다. 은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사라진 것들을 찾아 올리는 사람. 은서가 되고 싶은 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저수지 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었고 저수지 수면이 그 빛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둑 위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수지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물을 바라보면서요. 물은 다 삼키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꼭 밀어 올려주더라. 복만이 은서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은서의 볼을 간지렸습니다. 복만이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30년을 두부를 만들며 30년을 새벽마다 일어나며 7년을 손녀를 키우며 살아온 얼굴에 떠오른 웃음이었습니다. 두부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복만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콩을 불리고 맷돌을 갈고 간수를 넣고 누름돌을 올릴 겁니다. 은서는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적을 겁니다. 30년 된 두부집에서 30년째 같은 일을 할 겁니다.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7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던 것들이 모두 올라왔다는 겁니다. 진실도 사람도 7년의 시간도 9살의 작은 손이 그걸 건져 올렸습니다. 저수지 위로 달이 뜨고 있었습니다. 물은 모든 걸 삼키는 것 같지만 진실만큼은 끝내 밀어 올려줍니다. 9살 은서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며 혼자 밤을 버티다 보니 소리를 듣게 됐고 장부를 쓰다 보니 숫자를 외우게 됐고 친구 없이 물에서 놀다 보니 잠수를 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능력으로 이 아이는 7년 묵은 진실을 물속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잠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